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조용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 권미진입니다. 저는 대형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대형 카페인데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손님들이 삼삼오여 모여 나누는 이야기 속에 제법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이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저 세상에 별일 다 있네라며 혀를 차고 넘기는 제3자일 뿐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기막힌 배신의 주인공이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불행은 무작위로 그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저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송우창이었고 겉보기엔 참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저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변에서 부러움의 시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말도 많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다정함이 더 커졌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자 내 사람이 되었으니 저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하던 사람이었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마웠는지.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육아에 매진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우리 미진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했다. 본인도 고생했는데 저를 먼저 챙겨주는 남편이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어찌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제 부모님은 우리 사이 같은 사람 없다며 친아들보다 더 아끼셨고 저보고도 송서방한테 잘하라고 누누이 말하셨어요. 주변 지인들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어쩜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착한 남편을 두었냐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지?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 뭘요 어머님. 저 사람이 더 힘들죠. 애 보러 갈래, 밥 매러 갈래 하면 다들 밥 매러 간다 그래. 그만큼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창아, 설거지는 네가 해라. 우창애미 좀 쉬게. 그렇게 제가 고생한다며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기르며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일상.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기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통화 한 통에서 제 행복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이가 보채서 제가 진땀을 뺐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여보, 고생했어. 내가 씻고 나서 애 재울게. 당신 좀 쉬어. 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당신 힘들 텐데. 난 괜찮아.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얼른 좀 씻고 나와야겠다. 남편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를 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무심코 본 액정에는 최연정 후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급한 연락인가 싶어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애교가 철철 넘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카톡 보낸 거 아직 확인 안 했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후배라면서 유부남 직장 상사인 제 남편에게 오빠라니요.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끈적한 애교와 친밀함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굳어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낌새를 챘는지 1초 만에 목소리 톤을 싹 바꿔서 정중하게 묻더군요. 아, 송우창 선배님 아닌가요? 저는 겨우 입을 떼서 말했죠. 남편이 지금 씻고 있어서요. 어머, 사모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업무 때문에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했어요. 조금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콧소리를 내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중한 말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는 끊겼고 저는 좀 멍하더라고요. 직장 후배라던 최연정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에 같은 학교 후배 중 최연정이라는 친구가 회사에 같은 팀으로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땐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고 친하진 않았는데 공교롭게 같은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죠. 남편은 최연정이 같은 학교 후배다 보니 다른 후배 직원들보다는 좀 더 정이 가는 게 있다고 했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 후배라고 하니 자기가 좀 더 잘 챙겨줘야겠네 라고 말했었는데 그 후배가 바로 좀 전에 전화한 이 후배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최연정 씨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런데 정말 찰나였지만 남편의 표정이 당황했다가 금세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 그래? 자기가 받았어? 뭐래? 회사 일로 전화를 했다는데 근데 자기한테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그래, 걔가? 남편은 그 말에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걔가 좀 그래. 학교에서 부르던 버릇이 어지간히 안 고쳐지나 봐. 회사에서도 한 번씩 실수한다니까. 학교에서 별로 안 친했다며. 근데 학교에서도 오빠라고 불렀다고? 안 친해도 오빠는 오빠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동기들한테도 다 그랬어, 걔가. 원래 오빠 잘 그러는 애 있잖아. 걔가 그런 애야. 그나저나 무슨 일로 전화를 했지? 회사에 뭐 급한 일 있나? 하면서 제 손에서 폰을 황급히 들고 가는 겁니다. 남편의 말만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친하진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가볍게 지냈던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그러면 그때 부르던 습관처럼 남편에게 오빠라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깐의 통화였지만 그건 절대 실수로 호칭을 잘못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만 보이던 남편에게 처음으로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의 모든 행동이 현미경을 댄 듯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하네 하고 넘겼을 야근이 의심스러워졌고 워크숍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며 나가는 뒷모습도 수상하게 느껴졌죠.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보니 남편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중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은 특히나 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두고 출근을 했더군요. 저는 지갑을 챙겨주러 급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저만치 앞에 있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다 들렸죠. 그래, 연정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지금 갈게. 나도 보고 싶지. 너무 사랑해. 남편의 들뜬 목소리와 통화 내용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차문을 열려고 했고 저는 이성을 잃고 달려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사랑해? 지금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거야?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 통화 목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목을 낚아채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미진아, 진짜 오해야. 그냥 가볍게 장난친 거라고. 남편은 폰을 주우려는 저를 온몸으로 수비하며 자기 폰을 사수하는 겁니다. 오해라면 내놔봐. 어디 한번 보게. 아, 왜 이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개지, 최연정. 무슨 소리야? 최연정이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봐.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자. 그 순간 남편은 통화 목록을 지우려고 했고 저는 잽싸게 폰을 뺏었습니다. 네, 역시나 최연정 맞더군요. 그걸 보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내친김에 카톡까지 들어가 봤는데 둘은 불륜 사이가 맞더군요. 최연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네. 통화에서 오빠니 뭐니 연병할 때 알아봤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맞았네. 당신 참 무서운 인간이다. 잘도 속였네? 모든 것을 다 들킨 남편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니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호기심이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야, 한 번만 봐줘. 우리 세아 봐서라도. 그 입으로 들어온 우리 세아 얘기도 하지 마. 네가 세아 생각했으면 회사 후배년이랑 이런 짓거리를 했겠니?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고 믿었기에 그 배신감이 더 컸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도 되기 전인 어린 딸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딸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남편하고 이혼까지 갈 마음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헤어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너무 피눈물이 났지만 결국 참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맘때 술도 많이 먹을 정도였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어머님도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놈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님의 그 말과 행동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미안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가증스러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한 게 있어서 우연히 시댁에 들렀는데요.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님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말도 마. 며느리가 얼마나 공 같으면 우리 우창이가 밖으로 돌겠어. 애 낳고 퍼져서 살도 안 빼고 가꾸질하느니 내 아들도 딴 생각 들지.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와서 질질 짜는데. 솔직한 말로 너는 뭐 잘한 거 있느냐. 그러려다 말았다니까.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선 아들 잘못 키웠다고 그렇게 울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진심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적당히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한 것뿐이었고 뒤에선 참혹하게 제 뒷담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 집에 믿을 사람 없구나. 내 딸과 나, 우리 둘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내색을 않고 지냈지만 그 후로는 어머님의 행동도 남편의 행동도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옥 같았죠.
덮고 살 거면 그냥 완전히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채로 제 속만 벙어리 냉가슴이 되어가고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어느 평일 대낮에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점심쯤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미진아, 우창이가 교통사고가 났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란다. 수술해야 한대.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님의 통곡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응급실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겉옷만 껴입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발 크게 다친 게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 배신감 그런 건 다 생각도 안 나고 그저 괜찮아야 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나 초조하던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며 발을 굴렸죠. 그렇게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이미 도착해 있던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우창 씨는요? 미진아, 우창이 다리가 으스러졌단다. 수술실 들어갔어. 다리가요? 아니, 어쩌다가 도대체 교통사고가 뭐 어떻게 났길래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어머님을 일단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기에 일단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위를 듣는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고가 난 지점은 시 외곽의 국도변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뜬금없이 시 외곽의 국도변에 왜 있나요? 저도 어딜 말하는지 대강은 아는데 거긴 그냥 외진 도로입니다. 거래처 같은 게 있을 만한 곳도 아니고요. 물론 일 때문에 그곳을 지나간 걸 수도 있긴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간호사님이 환자 소지품을 주셨거든요. 지갑과 영수증, 액정이 깨진 휴대폰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본 순간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무인텔 5만 원 결제 완료, 결제 시간 오후 12시 30분. 사고가 난 시간에서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시 외곽의 모텔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려오더군요.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바람 피다가 사고가 난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그 길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사고를 얘기하고 경위를 확인하러 왔다고 전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차에서 확보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 영수증에 찍힌 모텔에 간 게 맞았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두 남녀가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게 잘 찍혀 있더라고요. 서로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키득거리며 차에 오르는 거예요. 운전석 안에서의 대화도 들렸는데 남편이 그 여자더러 연정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년 최연정이랑 아직도 버젓이 만나고 있었던 거죠. 오빠, 외근 간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혼 언제 할 거야? 나 더 못 기다려. 남편은 능글맞게 대답하더군요. 연정이 너 질투해? 귀여워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 꼬투리 잡아서 이혼할 거야. 저번에 한번 걸린 이후로 바가지 너무 긁어서 나도 좀 짜증나던 참이거든. 그걸로 오빠 긁어대? 아직도? 오빠 와이프도 어지간하다. 말도 마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할 걸 그랬어. 이혼하지 그랬어. 그냥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지금이라도 물러? 그래, 물러. 모르고 나한테 와. 그럴까?
그럼 연정이가 아들 하나 낳아줄래? 아들? 오빠 아들 좋아해? 나보다 우리 엄마가. 나도 뭐 아들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네가 낳아줄래? 우리 와이프는 또 낳을 생각 없대. 어차피 이혼하고 연정이한테 갈 거니까 연정이가 아들 낳아주면 되겠네. 글쎄, 오빠 운전에나 신경 써. 여기 길이 좀 험하고 좁아가지고 사고 잘 난대.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걱정 마. 운전 능숙하잖아. 침대에서도 능숙하고. 왜 이래 징그럽게. 희희낙낙하며 저를 모욕하고 심지어 저희 딸아이를 짐짝 취급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연정이 오빠 트럭하고 외쳤고 남편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카광하는 굉음과 함께 녹화는 끝이 났죠. 중앙선을 살짝 넘은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그 영상을 보는데 열받다 못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열받고 기가 막히면 웃음이 그렇게 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에서 간절하게 괜찮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바탕 헛웃음을 하고 나니 그 후부터는 분노로 속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와 상간녀 최연정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크게 다친 남편과 달리 최연정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더군요. 최연정은 제가 병실로 들어가자 놀란 눈치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겠니? 너랑 바람핀 송우창 와이프겠지. 최연정은 당황한 얼굴로 눈도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블랙박스에서 너랑 송우창이랑 하는 말 잘 들었다. 오빠 언제 이혼하냐고 잘도 떠들어대더니 왜 지금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니? 최연정은 입을 꾹 다물고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송우창이랑 결혼하게 이혼해달라고 했지. 그래, 너 가져라. 쓰레기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내가 줘야지. 너랑 송우창이랑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외근 핑계대고 불륜질하다가 사고 난 거 그건 내가 회사에다 잘 얘기해 줄게. 그 말에 최연정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상간소송도 할 테니까 위자료 똑바로 내. 그거 내고 송우창 당장 데리고 가. 알았니?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에는 표면적으로라도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웠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런 것조차 안 하시고 진심을 바로 드러내시더라고요.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니? 그래도 우창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나도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만큼 잘했으면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봐주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세상에 이혼 소송이며 위자료 소송이며 아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애한테 그렇게 모진 짓까지 하고 싶니? 남편이 바람 피워서 제가 소송한 것을 두고 모진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요? 어머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지만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들 바람핀 거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한번 넘어가 줬어요. 그런데도 또 그것도 같은 년이랑 바람피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저더러 모질다고요? 제가 모진 거면 어머님 아들은 미친 거죠. 아주 발정나서 제대로 돈 거죠. 뭐라고? 어머님한테도 실망이지만 이제 남남될 사이에 가타부타 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 나도 너랑 긴 말하기 싫다. 이혼해라, 이혼해. 너 딸 하나만 놓고 둘째는 안 가진다고 그랬지? 나 사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집 송기하고 아들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가 딱 잘라서 딸 하나만 낳고 안 낳는다고 해서 솔직히 괘씸했어. 연정이 걔가 어쨌든 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니까 걔랑 재혼시켜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나야 더 젊고 예쁜 며느리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니. 이혼하는 거 너나 후회하지 마라.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간녀 며느리 얻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들이 부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면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겠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만 끊습니다. 저는 차갑게 일가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소송은 진행되었고 1년 만에 이혼 확정이 되고 위자료 소송도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해 양육권과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죠. 최연정에게도요. 그 두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바로 그 회사에 남편과 최연정의 사내 불륜 및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시간을 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건 어찌 보면 직원 개인의 사생활이라 회사에서 터치할 수 없지만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회사 내에 물을 흐리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 둘은 징계를 당했고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져 동종업계로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은 병원 생활을 길게 하면서 재취업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리 한쪽의 신경이 영구 손상되면서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된 거죠. 재활 치료를 계속 해야 했기에 당연히 회사도 들어갈 수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상간녀 최연정의 정체였습니다. 제 남편더러 자기랑 언제 결혼할 거냐 어쩌고 하더니 알고 보니 과거에 한 번 결혼을 했고 이혼까지 했던 이혼녀였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영구 불임 수술까지 받아서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최연정 며느리로 들여서 아들, 딸 낳겠다고 했던 전 시모의 말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나마 받은 퇴직금으로 자기랑 상간녀 최연정의 위자료를 대신 납부했는데요. 정작 최연정은 그 후 전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잃고 장애까지 얻게 된 전 남편을 건사하기 싫어진 거겠죠. 돈도 직장도 건강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도 잃은 전 남편. 들리는 소문엔 전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 카페 매니저로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눈감아주고 지옥 같은 심정으로 살았는데 지금의 저는 훨씬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어떤 분들은 이혼녀의 싱글맘인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향긋한 커피를 내어드리며 웃음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퇴근 후 친정 부모님과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을 지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제 곁에는 저를 좀먹던 거짓된 사랑도 저를 올가매던 가식적인 관계들도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 남았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말,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무너지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다시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 조금 넘은 36살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다행히 육아와 살림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는 다정한 남편, 그리고 늘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연들을 보면 고부 갈등이나 남편과의 불화가 많던데 저희 집은 그런 흔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던 제 손아래 동서에게 아주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이고 완벽하게 전세를 역전시킨 이야기거든요. 제 남편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순둥이인 시동생인데 도련님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도 드디어 동서가 생겼습니다. 처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는 것도 기쁜 일이셨고 또 동서가 유명 외국계 IT 기업에 다니는 능력자라며 대견해 하셨죠. 저 역시 동서의 존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렸기에 저는 앞으로 친언니 같은 마음으로 밥도 사주고 정말 잘 챙겨주리라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의 이런 순진하고 따뜻한 기대와는 달리 동서의 입장은 저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동서는 자신이 늦게 들어온 아랫 동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던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면서 묘한 우월감을 뽐내고 싶어하는 듯 했거든요. 동서네가 결혼 후 시댁에서 첫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동서는 마치 회사에 가는 듯한 커리어 우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편한 옷을 입고 오지 그랬냐는데도 동서는 이게 편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다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애는 지금 애 키운다고 고생이 참 많은데 미진이도 나중에 애 낳으면 형님한테 육아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좀 받고 그래라. 큰애가 아주 똑 부러져서 살림도 육아도 아주 잘하거든. 그리고 동서지간에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니? 며느리들끼리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건네신 부드러운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색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당분간은 아이 가질 계획 없어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설령 아이가 생겼다 해도 제 커리어는 포기하면서까지 아이한테 목매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육아랑 살림 따르고 배우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아무나 하는 건데요. 아무나 다 하는 건데요. 라고 말하길래 저도 어머님도 좀 황당한 기분이었죠.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집에서 남편 돈으로 살림을 하는 여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도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 경제권도 있어야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얼마나 당차고 단호하게 말하는지 어머님이 무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냥 동서지간끼리 잘 지내라는 뜻이었는데 아주 반색하며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눈치가 있는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건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겠나요? 그냥 어색하게 웃어 넘겼죠. 그런데 제가 그날 좋게 넘어가니 그날 이후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계속되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저와 단둘이 주방에 남게 되자 동서가 꼬치꼬치 저를 캐묻는 겁니다. 근데요, 형님. 형님은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일을 하기는 하셨죠? 직업도 아예 없다가 결혼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무례함에 속으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굳이 기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얼버무렸죠. 당연히 나도 일했죠. 동선의 회사랑 비슷한 IT 업계에서 일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쉴 틈 없이 일하다가 결혼하고 지금 우리 아이 보느라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과거에 성과구 위주로 돌아가는 대형 IT 기업에서 에이스로 불리던 수석 UX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때 당시 업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며 다녔고 좋은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받았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했었고 제 연봉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도 훨씬 많았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저도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였고 대표님하고도 몇 번 인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저도 번아웃이 와서 좀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던 거죠. 과거에 그랬긴 하지만 지금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입장에서 과거 연봉이 어쨌네, 경력이 어쨌네 하며 자랑하는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가타부타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저렇게 말하니 동서는 더욱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겸손하게 져주면 져줄수록 동서의 태도는 도를 넘기 시작했던 거죠. 동서는 만날 때마다 저를 앞에 두고 묻지도 않은 자기 연봉을 줄줄 읊어대며 우쭐댔거든요. 저는 기본급만 350만 원에 성과급은 따로거든요. 사실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잘 나와요. 회사가 워낙 탄탄하고 외국계라 복지도 좋고요. 저희 집은 남편이랑 둘이 버니까 돈 금방 모으겠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둘 다 능력자라면서요. 근데 형님네는 외벌이라서 많이 빠듯하시겠다. 아주버님이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외벌이라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서로 합의한 건데 뭐. 그렇구나. 뭐 아주버님만 괜찮으시다면야. 근데 남자들 속으로 맞벌이 안 하는 와이프 진짜 한심하게 생각한대요. 물론 아주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진 않지만요. 아주버님도 능력 좋으시니까. 저는 동서가 걸어오는 은근한 기싸움이나 무시가 불편했지만 굳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서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넘어갈수록 동서의 행동은 심해졌습니다. 형님, 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적당히 남편 만나서 남편 월급에 기대어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애 키운다고 푹 퍼져서 아줌마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랄까? 좀 한심하달까? 그 친구들도 본인이 다 생각하고 선택한 걸 건데 동서가 왜 그렇게 한심해해?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남편 월급에만 기대나요? 저는요,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요.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개발 좀 하라고.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죠. 그렇지 않아요, 형님? 라는 거예요. 친구 핑계를 대지만 집에 있는 저를 무시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동서가 그럴 때마다 좀 가짠타는 생각도 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지져라 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스스로를 저랑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데에 아주 재미를 들린 것 같더라고요. 가끔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굳이 풀 메이크업에 명품백을 들고 와서는 은근한 조롱을 했거든요. 어머, 형님, 저번에도 이 옷 입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하긴 집에만 있으니까 옷 살 일도 별로 없으시죠? 옷 사봤자 그냥 마트나 아울렛 매대에 있는 거 그런 거 사 입으시려나? 저는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니까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돼서 여러모로 참 피곤해요. 옷도 자주 사야 되고 머리도 자주 해야 되고 어쩔 땐 너무 피곤하다니까요. 형님, 제가 안 입는 옷이라도 좀 드릴까요? 형님한테 맞을까 모르겠네. 괜찮아, 동서. 필요하면 내가 사면 되는데 뭐. 부담스러우셔서 본인 옷은 못 사실까봐 그런 거죠. 주위에 외벌이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옷을 영 안 사더라고요. 가족들 옷은 사도 본인들은 집에만 있으니 옷 살 필요도 없대요. 그게 뭐람? 제 옷이라도 필요하시면 좀 드릴게요. 다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동서는 득달같이 자기가 계산대로 뛰어가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로서 돈을 보태려 하거나 식사비를 내려고 하면 괜히 그러더라고요.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외벌이 하시는데
밥값은 능력 있는 저희가 다 낼게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평소에는 이런 거 잘 못 드시잖아요. 능력 좋은 동서둔 덕이다 생각하시고요. 라면서 본인 스스로 센스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벌이로 근근히 먹고 사는 불쌍하고 무능력한 아줌마 취급. 그게 반복되자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빈정이 슬슬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령 제가 그냥 육아 집안일만 전담하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업주부의 일도 얼마나 힘들고 또 멋지게 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안일은 뭐 거저 돌아가나요? 제가 해보니 회사일만큼 힘든 게 가사일이고 육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있으신 분들도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동서는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려 하더라고요. 동서의 반복된 행동에 저도 점점 기분이 상해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빠른 복직을 결심했어요. 원래는 1, 2년 정도 후에 슬슬 찾아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앞당겨지긴 했죠. 그 불을 붙인 건 동서고요. 저는 예전에 틈틈이 정리해두었던 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대폭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깔끔하게 다듬은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전문구인 사이트와 링크드인에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은 좀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현역 때는 일을 잘해서 업계에서 에이스로 소문이 났다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일을 놓은 지 몇 년 됐잖아요. 괜찮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력서를 공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 이력서를 본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다며 제안을 보내온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회사 이름을 들어보니 놀랍게도 동서가 콧대를 세우며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외국계 IT 기업이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헤드헌터와 1차 통화가 끝난 며칠 후 그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대표님은 과거 제가 일하던 시절 저희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셔서 몇 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대표님은 제 업무 능력과 평판을 지켜보고 계셨고 유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력서를 내니 그 회사에서 먼저 컨택이 온 거였죠. 반갑습니다, 선영 씨. 이력서 확인하고 헤드헌터한테 바로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있는데 선영 씨 같은 총괄 팀장급 인력이 절실하거든요. 선영 씨의 실력은 업계에서도 워낙 유명하고 다른 회사에 뺏기기 전에 저희 회사로 모시고 싶네요. 대표님은 제게 파격적인 연봉과 대우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조건이었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대표님의 제안을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고 결국 최종 계약과 새로 바로 시작할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대표님과 직접 대면 미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팅 당일 동선의 회사 근처의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 가벼운 식사와 함께 대면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죠. 저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과거 직장으로 출근하던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얄궂게도 커피를 사러 나온 동서와 카페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고 말았죠. 창가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가온 거예요. 세상에, 형님! 동서는 화려하게 꾸민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애써 놀란 기색을 감추며 특유의 얄미운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한껏 무시하는 어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커피 드시러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 업계 임원들이나 클라이언트들 미팅하러 오는 핫플레이스인데 형님도 이런 데 와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옷까지 뻗쳐 입고. 동서의 말에는 뼈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곳이 아닌 곳에 와서 물을 흐리고 있다는 노골적인 조롱이었죠.
저는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지만 동서는 제 침묵을 만만함으로 착각했는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커피는 그냥 동네에서 드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형님 이러고 계신 거 보면 제가 다 민망하네요. 그냥 카페일 뿐인데 뭐 직장인만 와야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화장에 옷까지 뻗쳐 있고 라며 조롱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던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 한 분이 다급하게 걸어 들어오셨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동선의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님이었죠. 저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기에 저도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먼저 커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인사를 나누시던 대표님은 제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동서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동서도 대표님을 알아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의아한 얼굴로 동서를 보다가 동서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더라고요. 아, 저희 회사 직원이신가 보네요. 마케팅 부서 이미진 주임? 네, 대표님. 그런데 대표님이 저희 형님을 어떻게... 대표님은 저를 보며 물었죠. 두 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세요? 저희 동서예요. 아, 가족이셨구나. 가족 두 분이나 저희 회사에 다니게 되었네요. 그 말에 동서가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저희 형님도 저희 회사에 오시나요? 뭘로요? 대표님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겐 아직 얘기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아직. 최선영님, UX팀 새로운 팀장으로 오실 분이세요. 팀장요? 대표님의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동서의 얼굴은 그야말로 시체처럼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으며 나불대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저를 깔보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콧대 높던 그 잘난 커리어우먼의 알량한 허세가 단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동서를 향해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선의 회사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대표님과 면접 겸 인사드리러 온 거야. 면접은 무슨 면접이에요. 저희 회사에 최성영 씨 스카웃한 거나 다름없는데.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서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띤 얼굴로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동서 들어가서 일 안 해? 지금 근무 시간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제 말에 동서가 당황해서 대표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말하더라고요. 커피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카페를 빠져나갔죠. 허둥지둥 헐레벌떡 뛰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시던 그날의 커피는 제 인생에서 맛본 커피 중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선의 회사의 팀장으로 화려하게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내 인트라넷 조직도 최상단에 제 이름이 팀장으로 올라가자 동선은 그날 이후로 제게 사적인 연락을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그 잘난 척도 이제 끝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동서가 속한 마케팅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내 메신저를 켜고 동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이미진 주임님,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련해서 확인사항이 있으니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세요.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는 떴지만 동서는 한참이나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20분이 훌쩍 지나서야 쭈뼛거리며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웃음기를 싹 뺀 차가운 직장 상사의 말투로 단호하게 쏘아붙였죠. 이미진 주임, 내가 급한 일이라고 바로 오라고 지시했는데 30분이 다 돼서야 나타난 건 뭡니까?
평소에도 상사가 부르면 이런 식으로 태만하게 행동합니까? 제 날선 질책에 동서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동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하던 업무가 조금 덜 끝나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무능한 아줌마라 무시하며 그렇게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고개가 제 앞에서 한없이 조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업무적인 이야기만 건조하게 지시한 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죠. 이주임, 회사 내에서 사적인 감정 섞거나 쓸데없는 사담, 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나한테 그랬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할 정도니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게요. 그만 가보세요. 네, 팀장님. 그렇게 동서는 풀이 죽어 나가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뻥 뚫리는 듯한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저를 백수 아줌마 남편 돈이나 까먹는 식충이 취급하며 깎아내리던 동서가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제가 훨씬 상사가 되니 쩔쩔매는 꼴이라니요. 그동안 동서에게 당했던 은근한 무시와 서름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죠. 회사에서 동서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댁에는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큰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복직하고 팀장으로 자리를 잡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음식장만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복직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저를 배려해 남편이 미리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너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말고 당일 아침에 천천히 오라며 흔쾌히 배려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명절 당일 아침 아주 여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서는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서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은근슬쩍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시어머니를 향해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어제 늦게까지도 일을 하느라 못 거들었네요. 죄송한 마음에 용돈 좀 넉넉히 넣었어요. 아유, 뭘 이런 것까지 챙겨주냐. 고맙다.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동서가 내민 것보다 훨씬 두툼한 현금 봉투와 명품 쇼핑백 하나를 꺼내어 어머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어머님이 TV에서 연예인이 한 걸 보면서 갖고 싶어 하셨지만 비싸서 생각지도 않은 고가의 명품 스카프가 들어있었죠.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토끼 눈을 뜨셨습니다. 선영아,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왔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다그치시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한박 웃음을 지었죠. 엄마, 무슨 소리야. 선영이 이번에 이직했잖아. 그것도 재수씨네 회사 UX팀 팀장으로 스카우트 됐어. 선영이 연봉 나보다도 높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받으세요. 남편의 크고 우탕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물을 들이켰고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너 이번에 다시 취직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게 둘째 내사였니? 그것도 팀장? 아유, 세상에, 능력자네 우리 큰며느리. 진짜 장하고 대단하다, 대단해. 어머님은 동서에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회사에서 형님한테 일 많이 배우고 싹싹하게 잘해. 가족끼리니 얼마나 잘 도와줄 거야. 형님한테 잘 보여라. 그래야 나중에 회사에서도 끌어주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한껏 축혀 세워주시며 동서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까지 체면을 구긴 동서는 굳은 얼굴로 마지못해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날 이후 동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회사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빠졌는데 제가 같은 회사 다녀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과 업무 스케줄을 다 아니까 회사 핑계로 거짓말을 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물론 동서가 여태까지 저를 무시했다고 저 역시 사적으로 동서를 괴롭히거나 유치하게 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동서가 겉모습이나 자기 생각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던 그 오만방자한 버릇을 고쳐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이제 동서는 시댁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먼저 깍듯이 인사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아주 예의 바른 동서이자 부하 직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동서의 태도가 싹 바뀌니 안 그래도 화목했던 시댁 분위기는 더욱 편안하고 좋아졌어요. 돌이켜보면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르는 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동서가 밉고 얄미워 동서가 한 말을 곱씹으며 밤잠을 설친 날도 있었지만 만약 동서의 그 얄미운 잘난 척과 자극이 아니었다면 저는 복귀도 천천히 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동서에게 한편으론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같이 싸우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 능력을 묵묵히 증명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닫고 빛내는 순간 굳이 화내고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서 무릎을 꿇게 돼 있으니까요. 저의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전 사위가 비참하게 무너진 통쾌한 사연입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 다닐 무렵 큰 병을 앓으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우리 집이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함께 저희 집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저도 남편의 간병 때문에 일을 길게 할 순 없어 짧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형편은 나아질 길도 없이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이 괜찮아졌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세는 이미 급격히 기울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은 고스란히 장녀인 제 딸 서희의 몫이 되었어요. 저희 큰딸 서희는 너무나도 야무지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해서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원도 잘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던지요. 선생님들도 서희를 기특해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명문대에 합격도 했는데 엄마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서희가 명문대에 합격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서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서희는 자기 혼자서 등록금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입학을 포기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에 왜 그랬냐고 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이 없긴 했거든요. 결국 서희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니라 좀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에 4년 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고요.
서희는 이것도 좋다고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서희에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와 용돈도 벌고 남은 돈으론 저희 집 생활비도 보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도 서희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고생이 많은지 살이 쭉쭉 빠져있고 손마디도 거칠어져 있는 게 도저히 20대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어찌나 과로를 했는지 코피까지 종종 흘리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딸의 고생을 알면서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었는데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면서 따로 지동생 등록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처럼 원하는 대학을 포기 말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저도 저희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희 아들은 지금도 자기 누나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저희 큰딸이 가장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딸한테 가장의 역할을 지우게 한 것 같아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참 고단하게 살아온 딸이었기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또 저희 딸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위인 유철민이었어요. 착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며 살았던 딸이기에 그토록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번째 사위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마구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그렇고 말투에도 묘하게 섞인 거만함이 거슬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희 씨가 생활력이 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 생활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선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저는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유철민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서희에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도 했는데 서희는 철민 씨가 말은 툭툭거리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자답고 든든하다며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저도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딸이 보는 게 맞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사위 유철민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유철민은 결혼 생활 내내 처가가 가난하다고 서희를 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사위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을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 유철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이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좀... 아유, 그런가? 어제 무친 건데 쿰쿰하면 먹지 말게. 그리고 갈비도 너무 질겨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짜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고 저희 딸도 굳은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유철민을 흘겨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위가 거의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저희 딸을 보내주지 않았죠.
서희가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인간 없다더니 유철민 그 인간은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사단까지 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대범하게 서희가 회사 간 틈을 타서 상간녀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희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날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구두를 보았고 안방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추악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딸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너졌을지. 그런데 유철민은 외도를 들키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 탓을 했다더군요. 유철민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껴 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며 생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금야금 돈 빼돌려서 네 친정 먹여 살렸잖아. 아픈 엄마를 위해 30만 원 보내준 게 무슨 친정을 먹여 살렸다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딸도 돈을 벌었기에 맞벌이였는데요. 딸 입장에선 유철민이 평소에 돈 쓰는 걸로 하도 생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말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저 생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철민은 지가 바람피고 상간녀를 지방까지 불러들였으면서 오히려 저희 딸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갖은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많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너무 지쳐버린 딸은 싸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한 채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저한테 티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순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이 쏟아낸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뼈에 사무쳤죠. 내 잘못이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 딸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혼 후 제 딸 서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활발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말도 없어지고 회사와 집만 오갔죠. 게다가 하루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시고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며 딸의 곁을 지키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칠흑 같던 서희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된 지금의 사위 덕분이었죠. 이름은 장동석이었고 서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서희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비록 첫 번째 결혼도 엄마 말 안 듣고 실패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사람은 달라. 아픔이 있지만 어른스럽고 든든한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 걱정이 됐지만 서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지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희는 장서방과 살면서 많이 행복해했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거든요. 물론 서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장서방의 딸 민지는 사춘기 예민할 시절에 엄마를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서희는 억지로 엄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텅 빈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교복을 다려주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나중에는 친모녀처럼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장서방은 그런 서희의 노력을 너무 고마워했고 장서방도 그만큼 서희에게 또 저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둘 다 두 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서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던 날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모님, 서희 씨처럼 귀하고 고운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귀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희에게도 참 잘했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게다가 장서방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알짜배기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결코 돈 자랑을 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사이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희가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에 저도 그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장서방이 저희 집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들었는지 또 장서방이 저까지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마 서희의 첫 번째 결혼 때 유철민이 저희 딸더러 너네 친정에 몰래 돈 퍼다 준 도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도 사위가 제 생활비까지 주려고 하니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장서방은 그때의 유철민과는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영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장서방의 마음과 별개로 제 마음 한구석엔 생활비를 거저받기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장서방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편히 쉬세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제라도 푹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네 등골만 빼먹고 있겠나.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게.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알아봤더니 장서방은 그러면 차라리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처우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자기 건물에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던 거죠. 건물 관리소장은 제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건물 주인이 사위인데 장모를 청소시킨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그랬던 거죠. 장서방은 내내 마음 불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해 건물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위 건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하게 잘 지냈습니다. 장서방은 툭하면 일 그만두시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제 몫을 하려 노력했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맙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인간 말종 유철민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낯익은, 아니 꿈에서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몫이 좋네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왜 저희 장인어른이 꼭 여기여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전 사위였던 유철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딸을 비참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 유철민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장님, 사모님, 여기가 우리 시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황금입지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난 곳인데 마침 자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유철민 옆에 그 여자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 대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철민은 전에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모양이고 무슨 재주인지 그 부잣집 외동딸을 낚아챈 모양이었죠. 예비 장인이 그 외동딸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모양이었고 카페 자리를 약혼남인 유철민과 같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유철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 딸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한동안 괴로워했는데 저 인간은 무슨 재주인지 부잣집 딸까지 물어 인생 고쳐보려 하고 있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걸어오던 유철민이 저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제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대걸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그는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십니까? 세상 참 좁네 좁아. 여기서 딱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하긴 그 딸의 그 엄마지. 무능한 것도 유전이라더니 팔자 어디 가겠어? 서희계는 뭐하고 살아요? 듣자하니 어디 건설하는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디 노가다꾼이라도 한 명 잡았답디까? 제 딸의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걸레반물을 그 면상에 끼얹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사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참으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유철민은 신이 났는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내가 전에 살던 여자가 허구한 날 생활비로 지네 친정 도와주던 거 걸려서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야. 내 등골이나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나까지도 시궁창에 빠졌을 거야. 여자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이혼하길 잘했네. 계속 등골 빼먹힐 일 있어? 얼른 가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대걸레 자루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철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익숙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동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의 장서방이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유철민은 장서방도 고깝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그 노가다 한다는 새사위인가 보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김 소장이 반갑게 저희 장서방하고 인사를 했죠. 아유, 장 사장님 오셨어요. 1층 상가 계약건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말에 유철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한테 왜 말하세요? 그 말에 김 소장이 말했죠.
왜 말하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말하죠. 계약을 하려거든 이분과 해야 되니까요. 예? 유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른 남자가 이 건물의 사장이라고 하니 엄청 당황한 거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유철민이 당황하며 장서방을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석이는 유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너무 힘든 일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서희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김 소장님, 손님에게 상가 소개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것 같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장모님, 어서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장서방의 말에 유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리며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서방, 이 사람을 공교롭게 여기서 다 보게 됐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그 전남편이라는 그 작자야.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 보자마자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직도 똑같네, 똑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장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 장서방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데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유철민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소장에게 김 소장님. 예, 사장님. 이분한테는 저희 매장 계약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다른 분 하신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장서방의 단호한 말에 유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딨긴 여기 있죠.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그쪽이랑은 계약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상황이 급변하자 유철민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유철민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이가 없다며 넘쳐나는 게 건물인데 자기들이 손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최서희가 뭔죄주인지 돈 많고 순진한 남자 잘도 꼬셨나 보네. 아주 팔자 폈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눈이 뒤집혔는데 저보다 먼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등치 좋고 힘 좋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멸치마냥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입 조심해. 어따 대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려. 내가 들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장서방이 으름장을 놓자 유철민은 겁에 잔뜩 질렸지만 옆에 지 약혼녀도 있다 보니 쪽팔린지 욕을 퍼부으며 놓으라고 퍼덕퍼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장서방이 유철민을 확 뿌리치자마자 이번엔 제가 대걸레를 들고 유철민에게 확 위협을 했습니다. 유철민은 으악 소리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더니 모자랐다고 그딴 소리야.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딸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질이나 핀 더러운 인간이 사람 새끼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썩 꺼져. 우리 사이 건물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유철민은 재수가 없다느니 욕을 했고 장서방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씩씩대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장서방은 김 소장에게 유철민과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면서 유철민 옆에 여자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장서방은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 베이커리 대표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서방은 곧바로 전화를 연결했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저 장동석입니다. 안녕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따님이 베이커리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러 저희 건물에 왔던데 함께 온 약혼남인지 뭔지 남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철민이라고. 들어보니 따님분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사실 제 아내 전남편인데 아주 악질에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워 내쫓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 건물에서 저희 장모님께 행패까지 부렸고요.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그 대표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 앞에서는 설설 기었을 테고 그런 인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 후로 당연히 유철민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유철민은 지 약혼녀와 베이커리 대표에게는 오히려 저희 딸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의 딸하고도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유철민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니 사람 시켜서 흠씬 두들겨 때리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팔자 고쳐보려던 유철민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저는 저희 사위 덕분에 그 치졸하고 야비한 전사위 유철민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장서방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제가 모자람 없이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서희랑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저 장모님 호강시켜 드릴 능력 차고 넘칩니다. 돈 걱정 전혀 마시고요. 장서방의 말에 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동석 씨랑 내가 다 갚으며 살 테니까.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듬직한 사위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 때문에 딸에게 죄인처럼 살았던 제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인과응보라는 말 정말 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유철민 그 인간은 평생을 후회와 비참함 속에서 살 거고 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 서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든든한 사위와 효녀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